9일날 그 저기 나 그 방송하는 거 9일날 나와요. 뭐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요? 나랑 얘기하면 돼. 일종의 뭐 인터뷰인데. 저 하고 있어서. 까이면 섭섭할 것 같은데? 안 되면 다 김어준 때문이야. 김어준 때문에 다 김어준 때문이야. 그런 말을 쓴다면서요? 그 굿뉴스의 반대말이 뭘까?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뭐 허리였잖아. 굿뉴스의 반대말. 뭐 꼭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반대 네. 개념. 근데 요즘은 안 쓴다며 허리란 말을. 그럼 뭘 쓰냐 물어봤더니 앵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굿뉴스, 앵뉴스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좀 황당한 뉴스. 아, 황당한 것까지.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것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앵이란 말을 근데 그렇게 진짜 쓰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본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고민 상담 코너를 금요일 마무리로 약간 내가 고민이 제일 많은데. 잠깐 누구의 고민을 상담할 거야? 청취자. 청취자. 네. 고민이라는 거는 이게 그래도 약간의 이제 저기 뭐지 사회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고민을 얘기하는 걸로 하죠. 벌살롱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난 고민은 안 되지만 그게 20대 감성이라 30대 감성이라면 뭐 따라하면 할게. 대화하는 연기를 뭔가 한다든지. 재연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재연이 살짝 들어가면 이형 들고 두피 때문에 욕 겁내 먹겠구만. 음악 하나, 미술 한 번. 한 주에 한 번씩. 그리고 전시기획자도 좋고 왜 내가 얘기했던 지금 이 그림을 읽는 법. 그래서 요 시간은 그 전통적인 예술을 한 번씩. 네. 술 플러스 영화, 술 플러스 소설, 네. 술 네. 플러스 다양하게. 시, 네네네. 뭐 술과 술 문화. 플러스 캠핑. 이런 느낌. 명상의 시간.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하여튼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웃는 거야.
오늘부터 주말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탁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과 영상이 쏟아지는 세상에 굳이 나까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욕심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욕심과 욕망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은 매우 사소하고 하찮고 작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몰라도 그만일지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름다움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오래된 고민입니다. 뉴스와 유튜브가 보여주는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랬습니다. 한 주 한 주 더 그렇기도 합니다. 누구든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불행을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알미란 어근이 나타내듯이 잘 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크고 악랄하고 독한 소식들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만나는 것, 그 이야기들 정직하게 소개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란 그리워하는 것이랍니다. 하긴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코너는 굿뉴스, 액뉴스 시간입니다.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뉴스 혹은 재밌고 희한한 뉴스를 주로 전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뉴스를 전해줄 메신저를 모시겠습니다. 준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키입니다. 다자하오. 첫 시간 첫 게스트예요. 네. 감회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항상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네. 좀 떨리고 설레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긴장도 되고요. 예, 그렇지. 저만큼 약간 할까요? 그래도 좀 좋은 느낌입니다. 지금. 저는 약간 텐션이 있었는데 네. 김어준 씨가 앞에서 음악을 좀 길게 끄시는 바람에 늘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고민하는 거지만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순서의 네. 제목이 굿뉴스, 액뉴스인데요. 네. 혹시 액뉴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앵. 말 그대로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에? 그걸 알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네. 이걸 네. 하자고 하면서 네. 헐뉴스라고 아. 처음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헐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쓴다. 아주 잘 안 쓰죠. 그런가요? 앵이 맞았군요. 앵? 중국에서는 이 앵에 네. 해당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랑 비슷하네요. 일본은 일- 에? 이렇게 일본은 하죠. 알 것 같아. 에? 그렇죠. 많이 쓰죠. 네, 그런 말 있었죠. 준키 씨 평소에 뉴스는 좀 잘 챙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뉴스를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오, 네, 그러세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네, 항상 뉴스 보면서 잠 네. 깨요. 네.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뉴스는 일반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네. 오늘 아마 그런 것들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오버타임이 선정한 첫 번째 굿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리조리 싹둑 올해는 장바구니 버려진 현수막의 변신.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은 홍보 기한이 다 되면 을에 버려지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 송파구는 15년째 폐 현수막으로 장바구니와 손 가방 그리고 앞치마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뉴스죠. 실제로 그런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재활용된 물건을 사용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네. 많이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회용을 잘 안 써요. 카페 갈 때도 텀블러, 항상. 마트 갈 때도 장바구니. 근데 거기 또 약간의 저게 있잖아요. 네. 텀블러를 쓰는 게 당연히 일회용 컵을 쓰는 것보다 좋은데 그렇죠. 텀블러가 여러 개 있지 않으세요? 많아요. 아니 이게 항상 네.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환경이나 이 재활용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그러네. 노력들을 좀 하는 편인데 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집에 텀블러가 한 10개, 20개 가까이 있고 저도 10개 정도 네, 있어요. 이 정도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일회용품을 쓰는 게 환경을 덜 파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네.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물로 좀 많이 그쵸?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주고받기도 네. 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텀블러가 거의 뭐 10개 이상이 쌓여 있는데
저도 뭐 그래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일회용 줄여보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재활용품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이게 비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비싸요. 네. 네. 이제 이해가 가면서도 어쨌든 가공해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썼던 것이나 이미 있었던 것을 재활용하니까 조금 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옷이라든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라이탁이라는 네네. 가방 같은 거 좋아하는데 네네.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참 멋있게 잘 만드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추면 이게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재활용의 어떤 넘어야 할 산은 이게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죠. 지금 나오는 장면이죠.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좀 한국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저런 현수막 문화가 있나요? 물론 현수막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체감상으로 한국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수막을 저 정도로 사용하는 나라는 다른 데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네. 정치 현수막이 최근에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거? 이게 유해 물질이 엄청나거든요. 제작 이게 뭐, 과정에서부터 유해하죠. 네. 굳이 이걸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서 써야 되나? 지구가 많이 아픈데 이런 생각을 정말 네. 좀 어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이게 저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랄까 증오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문구들이 좀 강하죠. 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양쪽의 사람들이 네. 그 각각의 내용을 보고 잠시 통쾌할 수도 있고 네. 때로는 꼭 짚어줘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총론적으로 보자면 결국 증오의 말들이 저렇게 켜켜이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누가 네.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반박하는 말을 하고 네. 이게 계속 쌓이는 걸 이렇게 붙어 보고 있잖아요, 있으면 예, 계속 레이어드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피로감을 좀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저 정도 말에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저 말을 거리에서 꼭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만 이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현수막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쪽에 마음이 좀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네네. 현수막을 우리만 안 하고 상대당은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현수막을 안 하는 대신 다른 플랫폼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걸 네.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 같네요. 네. 또 그 짧게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말이 점점 좀 세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국인 점점 더 입장에서도 독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말은 언제나 되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자, 다음 뉴스 갈까요? 네, 두 번째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못 건넜는데 위기 노인 구한 배달기사 이 모습 훈훈. 서울 영등포구 도림고가 차로에서의 일입니다. 8차선 횡단보도에서 지팡이를 집은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걸음이 느려 도로 중간 부근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자전거를 탄 배달기사가 갑자기 나타나 횡단보도 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덕분에 노인은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당연히 도와줬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개 10명 중에 한 8명은 도와요. 그럴 것 전 같아요. 돕는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뉴스는 돕지 않는 한두 명의 이야기죠. 네. 네. 바로 그런 점이 이 굿뉴스가 필요한 점입니다. 이 뉴스 끝내고 오늘 맞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액뉴스로. 네. 마지막 뉴스는 5번째 뉴스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이완용 생가터 비석 엿새 만에 철거, 헛돈 쓴 성남문화원. 경기 성남문화원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이완용의 생가터 비석을 28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한 지 6일 만입니다.
혹시 중국도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두운 그늘을 네. 찾아다니는 여행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죠. 다크 투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중국도 혹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정기적으로 이런 그 영상을 보러 간다든지 다 같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철거됐다는 것도 하나의 뉴스거리지만 네. 이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그것도 그 기록해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역사 의식을 다시 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필요한데 네. 엿새 만에 철거했다는 것은 좀 문제죠. 이건 좀 아예 문제죠. 시작부터 어떤 네. 계획 없이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렇죠. 설치비, 뭐 철거 공사비, 세금만 어찌 보면 좀 낭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한중일 이 3개국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고세대. 네. 어느 나라의 역사 의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나 어렸을 보죠? 때부터 받다 보니까 뭔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일본 정말 그냥 나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유학을 갔어요. 네. 가서 너네는 이런 걸 알고 있니? 라고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랬어?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었죠. 전혀 교육받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다크투어 얘기도 했고 네. 성남문화원이 설치했다가 엿새 만에 철거한 이완용 생가터 비석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 오늘 첫 시간 첫 브리핑이 다 끝났어요. 눈만 지금 깜짝했는데 끝났네요. 오늘 첫 시간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더 쇼입니다. 원래는 좀 더 박진감 넘치게 소개해야 되는데 BGM이 너무 낭만적이어서 그 톤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말투가 나오네요. 제가 전에도 뉴스공장에서 공연 기획자의 입장에서 국가인사들을 분석하곤 했었는데 더 쇼는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게스트를 먼저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광고 전문가시죠. 최장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F 감독 최장필입니다.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얼굴이네요. 어색하네요. 카메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또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음악 전문가시죠. 하박국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음악일 하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패션 전문가시죠. 최유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세 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장필 씨 광고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작품을 뭘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냥 제가 광고 감독으로서 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네. 치킨부터 자동차까지 상당히 다양한 품목을 그 거치셨네요. K-팝부터 트로트까지 네. 많은 작품들을 찍어왔다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치킨은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치킨들인 거죠. 그건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치킨들이니까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네, 계속 불편하신 표정인데. 어색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 하박국 씨. 네. 하박국 씨는 최근에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최근에
원래 연기액이라는 인디 레코드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좀 청자 사이드에서 좀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새로운 음악들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 뭐 핫툴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음이온 라디오라는 팟캐스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하셨죠? 그 관련한 일들을. 음악 글을 쓴 거는 올해가 21년째고요. 네, 인디 레코드 레이블을 운영한 거는 올해가 11년째입니다. 이제 네. 상당히 긴 역사, 인디 역사랑 같이 일을 해 오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이죠. 최유리 씨는 원래 패션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은 아닌데 패션으로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혹시 어떤 사람의 딱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왜 작가들은 그렇다고 얘기해놨죠? 정체성을 찾아서 옷을 입으신 분인지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약속에 자신을 맞춘 분인지 정도는 볼 수 있죠. 제 경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사회적인 약속에서는 벗어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입니다. 자, 오늘 더 쇼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행사 이야기, 결국은 뭐 우리가 안 다루면 또 다룰 데가 마땅히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프리 엑스포,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포스트 엑스포,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그 시장 방문까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박국 프로듀서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K-팝 제너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하셨었잖아요. 네네. 이번 PT 보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사안을 접할 때 항상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요. 한국은 엑스포를 잃었죠. 하지만 대신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이죠? 마지막 PT가 네. 약간 좀 리티머스지 같은 역할을 했달까요? 네. 이걸 보고도 우리를 투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네. 우리가 이 정도인데 너 그래도 우리한테 표를 줄 수 있겠어? 네네. 약간 그건 자해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 PT를 보고 한국을 선택한 29개 국가가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국가들이야말로 한국의 뭔가 진정한 우방이 아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굉장히 좀 많이 다니면서 뭐 혈세 낭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앞으로는 이제 이 국가들에 좀 집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우방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외교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기 보면 꼭 뭐 그 마지막 PT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여러 한류 스타들, 연예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광고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사실 한국은 광고에서 연예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잖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뭐 그냥 뭐 배달 앱이라든지 뭐 부동산 앱을 켜도 거기 대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연예인이 나오는 네, 그런 나라인데 사실 해외에서는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법으로 못 나오게 하는 네. 것도 있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광고가 갖고 있는 좀 메시지나 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굉장히 좀 한국적인 그런 방식의 프로모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PT 영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영상을 일부러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싶은데요. PT 영상 한번 보고 더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Your choice. Your choice. Your future. Only one choice. Only one choice. 부산. 실은요, 제가 네. 얼마 전에 파리 갔다 왔는데 파리에 갔을 때 가는 날 요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이 뉴스가.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뉴스들을 쭉 보다가 싸이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괜찮니? 네. 그랬더니
빨간 약 바른 기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출연한 연예인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저 안에 이제 언급됐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야 부탁을 받고 자기들의 시간을 빼서 네, 그리고 뭐 무슨 돈을 많이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기서 또 돈을 많이 받아봐야 또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인데 결국은 기획 그다음에 연출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K 콘텐츠 자체의 위상이 이제 사실은 영상의 어떤 뭐랄까 히든 카드 그렇게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위상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K 콘텐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산인 분명하고요. 사실 요새는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K-팝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은 좀 글로벌 스타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정작 K 콘텐츠 산업 자체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들이 성장하면서 뭐 한국 영화는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음악 쪽도 뭐 K-팝도 최근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K-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저희 인디 쪽은 사실 더 이야기를 금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인디는 진짜 인디가 되지 않나요? 최근에 뭔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 이제 좋아하던 공간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B급 문화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독립 문화라고도 네, 네.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되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예술은 살아남고 못 살아남을 예술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갑자기 상황입니다. 흥분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국가에서 어쩌고 사실은 좀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뭐 딱히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재밌었던 게 저희 경쟁 상대가 또 사우디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우디는 K-팝에 채용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한 1조 2천억 정도를 이렇게 그런 투자를 일도 있었어요. 네. 지금 그 MBS가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난 네. 정부 때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BTS 공연을 사우디에서 하고 싶다. 네.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를 의사타진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네네. 성사는 못 됐는데 네. 그렇게까지 한류나 혹은 K-팝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사우디는. 네. 저 사우디도 K-팝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네, 한국 정부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정작 이런 K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사우디 PT하고도 뭐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부산 PT를 보고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다. 뭐 넘버원 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메시지라고 할 만하게 잘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사우디 PT는 일단 뭐 ESG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포사이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로 좀 프레임을 확실하게 제시한 다음에 지금 네옴시티 굉장히 친환경 도시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무카부 마지막에 등장한 무카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 의식이 뭐고 자신들의 뭐 메시지가 어떤 것이고 그걸 굉장히 시각화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더 못 듣겠네요. 너무 비교됐어. 네. 그 뭐죠? 그 최유리 씨는 이제 패션 전문가로서 이제 메시지지만 메신저들도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이번 PT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저 순서로 넘어온 건가요? 순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메신저들의 의상을 분석하기 전에 일단 음. PT 의상이 갖춰야 될 조건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나에게 집중을 시켜야 된다. 음. 옷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스피커가 스피커가 네. 스피커에게 집중을 어느 정도는 네. 시켜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렇다고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그렇죠. 과하면 또 안 되죠. 네. 네. 세 번째는 그분이 그 스피커가 발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뭔가 상징이 옷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그 메르켈 총리의 브로치라든지 뭐 이런 식의 네네. 소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품이든 네. 컬러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왜 부산이어야 하니 이거였을 텐데 그게 불분명하다가 중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쁘신 분들, 그 나오신 발표자분들도 톤앤 매너가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옷장을 열고 그날 발표 때 뭐 입지? 딱 했을 때 모두가 멘붕에 빠지시지 않았을까. 디렉션이 없었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네, 거잖아요. 이 프레젠터들을 네. 쭉 보시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 있는 옷, 네. 좋은 옷 하나 뭐 맞아요. 들고 나가자 이런 느낌이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우리 여러 명의 이제 프레젠터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 최종 PT의 네. 어쨌든 패션 쪽에 계시니까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를 만약에 네네. 뽑는다면 지금 화면에 네.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는데 어느 쪽이 나왔네요. 베스트일 것 같으세요? 둘 다 베스트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뭐 그나마 뽑자니 베스트가 나온 거죠. 뭐 둘 중에 하나라면 뭐 다른 분들 의견 주시죠. 둘 중에 하나라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베스트는 누구? 네. 못 찾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예, 누군가요? 베스트는 왼쪽에 계신 네. 한덕수 총리. 네. 네, 이유는 이유는 일단 그 저런 셔츠 컬러를 스프레드 컬러라고 넓게 이렇게 퍼지는 거 저게 좁은 얼굴을 커버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 얼굴이 이렇게 길게 생기셨잖아요. 네. 그 얼굴을 이제 좀 커버를 하시고 하고 있고 셔츠가 그 다음에 청록색이 그 필요한 만큼만 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집중시키면서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조건 네. 메시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해석을 들으면 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게 그 청록색 네. 약간 에메랄드색 빛이 나는 저 넥타이를 하셨는데 네. 어떤 청록색이 뭔가 바다를 연상시키잖아요. 뭔가 몸의 정화, 원기 회복, 면역 체계 강화. 원기회복. 네, 약간 좀 그런 컬러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저게 효과가 있다. 혹은 훅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들이 뭐 해양 생태계를 뭐 복원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오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도가인지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냥 봤을 때 그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는 적합한 의상이었다. 재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요? 네,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외국인 청년들 막 다 같이 나와가지고 부산 이즈 레디 이렇게 탈 쓰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부산은 준비됐다는데 본인은 준비 안 된 느낌? 네, 그러니까 그 패션을 한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패션 왜 얘기입니다. 그랬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체크무늬 이거를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체크무늬 자켓을 입으셨어요. 박현준 부산시장님이.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약간 젊은이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평소 복장과 조금 다르게 셔츠에 스웨터 막 레이어링을 하셨어요. 네. 산만해 보이더라고요. 체크무늬에 레이어링까지 더해지고 그다음에 얼굴에 나이가 들면 사람이 디테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주름, 기미. 근데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렇게 얼굴에 디테일이 많을 때 옷에도 디테일이 많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산만해 보여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레이어드한 의상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단색으로 입어야 되죠. 이건 젠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젊음과 뭔가 실행, 열정 이런 메시지를 강화하고 싶었다면 저라면 버건디색 스웨터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네. 버건디색 터틀넥 스웨터를 차라리 입었다면 조금 파격적이면서도 네.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 코디는 없었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코디네이션 해주는 분이 없었네요. 재밌는데 한 명만 더 볼까요? 또 있었죠. 최태원 회장님 네, 아까 잠깐 회장님. 떴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네. 과했다. 아, 파리
다 했다는 거는 네. 지금 이 머플러를 아마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머플러도 하셨고요. 네. 여기 행커치프도 있고요. 음. 넥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름표 왜 안 떼고 올라가셨나.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저도 이제 비슷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제 진행했던 사람으로 저거는 갑자기 늦게 올라가게 된 상황 아닐까. 머플러를 하고 올라간 게 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뭐 게다가 이제 명찰 문제도 있고. 네, 명찰은 너무 옷도 산만한데 저것도 디테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할까요? 이왕 하는 김에. 네, 나승현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이분이 평창 때 정말 스타가 되셨던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블랙 앤 화이트를 그때도 입으셨고 이번에도 입으셨는데 사실 이번이 옷이 조금 더 화려해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레이스가 쓴 이렇게 느낌. 보이네요, 네, 레이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이렇게 딱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블랙 앤 화이트가 약간 권위를 부여하는 네.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만 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처럼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기본적으로 약간 삐딱하시군요. 제 정체성이 조용한 말괄량이에요. 삐딱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네. 평창 때는 네. 사실 이분이 굉장히 본인의 말인 것,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이 막 빛났던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약간 묵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갖고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뭐 내가 배우니까 혹은 내가 평론가니까 내야 하는 목소리 톤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의상에서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자신감이나 뭐 혹은 자기를 연출하는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 그렇죠. 그 똑같은 명품을 둘러도 부유한 사람이 들으면 좋아 보이네인데 옷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거 막 어딘가 떨어져 있고 실밥 풀려 있는데 명품 딱 들면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한 분 더 있었잖아요. 참 반기문 혹시 네네네. 화면 사진이 있나요? 네. 예. 빨간색 어떻습니까? 넥타이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이 든 얼굴의 디테일과 넥타이 디테일이 조금 산만해 보였어요. 겹쳐서. 근데 제가 나이 드신 분과 많이 일을 해봤는데 고집이 세요. 되게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해야 한다를 강력하게 설득하고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디렉팅을 하지 못하면 그 일종의 기싸움인데 그것도 그 기싸움에서 지면 누구 말을 들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몇들이 다. 그러니까 아마 더 마음대로 입고 나오신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언뜻 드네요. 네. 네, 뭐 재밌네요. 그나저나 제가 체크무늬는 일단 좀 적어야겠어요. 체크무늬 방송한다고 3번이나 살았는데. 아니 그 나이 드신 분 중에 그 가장 뭐랄까 대표적으로 꼽는 베스트 드레서가 윤여정 선생님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분이 정말 단색으로 깔끔하게 입으시니까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저는 기미도 있고 체크무늬에 레이어도 해서 잘 입는데 최악이네요, 진짜. 네, 어쨌든 패션 쪽은 이런 입장 혹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최장필 감독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시각이 다 다르구나. 저는 사실 영상 보고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어봤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은 사공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광고 영상이나 이런 홍보 영상이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광고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되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특히 정부 행사는 아무리 훌륭한 기획사, 심지어 외국계 회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선 저였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온다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다가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 감독님 2분이 밤을 새고 계셔요. 그래서 왜 새시냐 그랬더니 수정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광고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 저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 영상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은 우리 지금 PT 영상. PT 영상처럼 만들려고 그러면은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년간 조감독도 하고 감독까지 돼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너무 영상 창피할 것 전문가로서 같아요. 보기에 네. 저런 아스트랄한 세계관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숨어야죠.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큐시트상으로도 그게 허가를 받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보니까 되게 급하게 만든 티가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뭐 합성을 하고 해서 세련되게 만드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안에 만들어야 되면 3일 뒤에 일단 시사를 좀 하자고 그래요. 클라이언트들이. 한 사람씩 하나씩 바꿔가요. 매일매일. 지금 본인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흥분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뢰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나 정부나 공공기관은 더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고 오셨다면서요. 예, 이 사공이 많으면은 작품이 산으로 멀쩡한 간다. 작품이 산으로 가는 어떻게 망가지는지. 케이스의 영상을 좀 편집 원래는 좀 긴데 편집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愛犬家白鳥美咲は知っている犬って鼻もいいですけど舌もすごくいいと思うんです。うちのロビンも私より好みがうるさいくらいなんですよ。もう困っちゃう。違いがわかる犬に愛犬もりもり新発売。いいじゃんこれ。なんかさ、せっかく美咲ちゃんが出るんだからさ、セクシー&クールに見せてくってるぞ。愛犬家白鳥美咲は知っている。犬って鼻もいいですけど舌もすごくいいと思うんです。この BGM なんだけどもね、演歌にできないかな。うちの社長がね、大の演歌好きで。愛犬家白鳥美咲は知っている。もっと美咲を目立たせてってことなの。愛犬家白鳥美咲は知っている。だからさ、素材名入れてほしいのよね。愛犬家白鳥美咲は新発売。意味わかんねえ. 네, 뭐 영상이 다 설명하네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아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정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 품질이 좋은 영상이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봤었을 때의 분석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상이나 패션 같은 경우는 디렉팅을 주는 사람과 입는 사람 간의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할 수 없는 안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좀 단순화돼 있는데 음악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프로듀서랑 가수 사이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적인 완성물을 만들면 되는데 영상은 기본적으로 사공이 많은 데다가 거기에 디렉팅 주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 각자의 취향을 또 거기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도 이제 보셨다시피 한마디 한마디가 톤 앤 매너가 확확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되게 이 캠페인 영상이 되게 급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 했던 거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만든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제 지론인데 이건 그 영상도 그렇고 이 항상 보면 전문가를 모셔서 비전문가들이 결정해요. 패션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일단 모시는 것까지는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과정을 또 그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 과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근데 항상 의사결정은 비전문가들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전문가들의 취향이 반영되는 수밖에 없죠. 네, 보통 우리가 두 꼭지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어서 요 얘기만 짧게 하고 넘어가요. 두 번째 아이템 영상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어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뭐 아침에 아마 뉴스공장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는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문제,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이제 엑스포가 불발로 끝났어요, 유치가. 근데 불발로 끝난 유치 실패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포스트 엑스포 관련한 일종의 행사예요. 저게 어떻게들 보세요? 제가 처음인가요? 일단 안 맞다. 시장과 안 맞다 옷이. 일단 또 옷이 네. 그렇죠. 시장에 가는데 굳이 저렇게. 네, 불편하게. 네, 뭐 앞에는 사정은 있어요. 무슨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가는 일정이었는데 겉옷이라도 바꾸고 넥타이라도 푸시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뭔가 부산을 살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를 빨간색으로 넥타이로 그렇죠. 예, 표현을 했고 굳이 거기서 빨간색 떡볶이로 깔맞춤을 하시는 빨간색 떡볶이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필 떡볶이를 네. 안 되겠네 이 사람.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 아닌가요 그러면? 하박국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희 대통령 리드 멘트는 긍정적인데 내용은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적어도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이 아닌 국내 순방을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이번에 엑스포건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좀 국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고들에서도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뭔가 국민들을 달래려는 모습을 그때도 보여줬더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번에만 유독 저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장필 감독님 한마디만 하신다면? 네, 우리가 88 올림픽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굴렁쇠. 그리고 뭐 호돌이. 네, 월드컵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세레머니들, 뭐 타이타닉 영화만 해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배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다 이런 게 기억나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비록 유치를 실패했지만 그 엑스포를 생각했을 때 떡볶이가 생각날 것 같아서 좀 서글픕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대한민국의 엑스포 도전 그 최종적인 이미지는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었다. 네, 오늘 세 분 감사하고요. 오늘 더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네, 시끄러워요. 네, 독서 인구는 줄어들고 전자책 플랫폼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서점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점 4곳 중에 한 곳은 독립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6년 만에 정말 저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 책방 사장님을 공수해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책방 소리소문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선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보다가 서울에서 보니까 몹시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 왔어요? 어제 와서 네. 여기서 숙소를 얻어줘서 공덕에 네. 자는데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차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음이. 그러니까 저희 백색 소음 듣듯이. 네네. 적막한 곳에서 이렇게 자다가 항상 이 차 소리, 백색 소음이 들리니까 어제 진짜 꿀잠 잤거든요. 왜 제주 생활 오래 하면 갑자기 막 패스트푸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서울에 있으면 갈치조림도 먹고 싶고 쥐치조림도 먹고 싶은데 막상 또 제주도에 있으면 패스트푸드 먹고 싶고
그런 차 지나가는 소리, 소음 이런 게 그리울 때가 있군요. 네, 제가 그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개인적인 인연보다도 서점에 대한 이야기, 동네 책방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독립 서점이란 뭔가,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네. 독립 책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본에서 독립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뭐 독립 출판물을 파는 공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동네 책방의 개념은 독립 서점의 개념은 주인장이 잘 팔리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팔고 싶은 책을 파는 공간. 네, 주인장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게 오마카세 서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인장들의 성향이 다 취향하고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전국에 제가 추정키로 600군데에서 800군데 정도의 서점 독립 책방이 있을 텐데 가 보면요. 책의 구성이 다 달라요. 맞아요. 다 다양성이 있는 거죠.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소리소문도 그렇고 제가 갔던 책방들마다 이런 책이 있었어 싶은 책들이 매대의 버젓이 그것도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책방을 독립 책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해요. 자, 소리소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책방 이름 일단 이름부터 사실 좀 심상치가 않아요. 소리소문. 네, 이게 사실은 소리소문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처음에 네이밍 할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가꾼 책방 막 이런 가꾼 책방 막 이런 네이밍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한숨 푹 쉬더니 그게 무슨 좋은 친구다. 그래서 소리소문 어떠냐. 근데 이게 책이 널리 퍼져 나가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한자로 고치면 작은 마을의 작은 글. 그런 이거 너무 좋지 않냐. 이걸로 해봐라 했는데 어떤 네.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가? 네, 제주에서 만난 친구였는데요. 네,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소리소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괜찮은 네이밍인 것 같아요. 갓 구운 책방보다는. 그것도 책방이라고 발음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때요. 근데 원래 제주도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주까지 내려와서 책방을 열게 된 계기 있었을 것 같은데. 제주에 책방을 열게 된 계기는 제가 계획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달 살기 왔다가 한 달 살기 왔다가 제주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얼떨결에 계약을 하게 됐고요. 제가 책방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방이란 공간에서 한 2번의 구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친구도 없었고 부모님도 너무 바쁘고 되게 외로운 그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저한테 유일한 위안이 책이었다. 그럼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굣길에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책방이었어요. 거기 이제 구석에서 항상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맨날 제가 철퍼덕 앉아 있는 그 구석진 자리에 사장님이 되게 뭐랄까 조금 그러니까 친절한 그런 사장님이 아니셨는데 그 자리에 의자를 하나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를 아름다운 얘기네요. 네, 누가 봐도 저를 위한 의자였던 거예요. 그때 어렸어도 그 마음이 느껴졌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서점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어떤 이상향 같은 꼭 단편 어떤 에세이를 보는 듯한 읽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서점을 하고 싶다는 꿈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른이 돼서 커서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으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절판된 책을 찾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뭐 사소한 추억의 힘 같은 거는 찾아주기 쉽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절판된 책은 서점원이 그때 당시로는 되게 발품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야만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의 어떤 중고 책방이나 이런 곳들을 일일이 다녀보고 전화해보고 총판 같은데 확인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찾아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되게 좋아했던 옛날에는 그 책 한 권 구하려고 국회 도서관 같은 데서 검색하고 그 책 구하려고 막 헌책방 다니고 그런.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에는 책을 또 단골 손님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뒤졌는데 안 찾아졌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얼굴 책에 아 이런 사연이 있는데 아 이런 책을 구합니다 했는데 지금의 와이프가 댓글을 단 거죠. 그 책 저한테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책을 갖고 있던 어떤 한 명의 네. 독자로서 만난 네.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일면씩만 있었는데, 네 일면씩만 있던 상태였는데 그 책 저한테 있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저희가 만나서 그 책을 받고 식사를 하고, 네 맥주도 한잔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뭐랄까 대화가 너무 잘 너무 통했던 잘 거죠. 통하고 그날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집에.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내가 물어본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책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부인도 그 책과 책방의 인연으로 만나게 됐으니 네. 나는 책방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운명은 그런데 운명이 꼭 그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혹할 때도 많잖아요. 뭐 먹고 살만 합니까? 독립 책방 해서 사실 책방은 늘 파피루스 발명 이래 최대 위기고요. 네, 늘 어려운 게 책방인데 근데 그래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책이 너무너무 잘 팔린다라는 뉴스는 네. 제가 철 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늘 힘든데 그 와중에도 또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큐레이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대신 이제 커피나 뭐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팔지 않고 책에만 집중해서 좋은 책을 좀 선별하는 일에 좀 골몰했더니 네. 올해 초에 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벨기에 그 란루 출판사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출판사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세계 150대 서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50개 서점. 네, 서점에 선정이 돼가지고. 소리 소문이. 네, 저희가 운이 좋게도 광고 비용을 좀 냈나요? 네, 돈이 없어서 못 내죠.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50곳 중에 한 곳이 된 거죠. 네. 그게 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렐루, 렐루, 포르투갈, 네. 다 포르투갈에 있는 뭐 그런 서점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제가 꿈에 그러니까 동경하던 책방과 같이 한 페이지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책 서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네, 너무 매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요즘에 찾아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소리소문 몇 번 가봤지만.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제일 재밌고 저는 여기가 특별하다라고 느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언급할 때 잠깐 우리가 웃었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커피 한 잔이 늘 아쉽거든요. 그 요즘 또 책방에서 커피 파는 게 되게 흔한 일이고 또 맛있고 좋은 커피를 팔면 책 파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소리소문에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 기획자와 디자이너인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네. 왜 커피를 안 파는 겁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책방하는 분들이 다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 사투리로 하면 쪼대로 산다. 네 쪼대로. 네.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책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금전적인 욕구보다는 문화적인 욕구가 더 강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인 것 커피를 같아요. 팔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책방에 커피를 들여놓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커피에 업혀갈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들러리인 공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배가 덜 고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두 번째,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재밌다고 느끼는 거 두 번째는 이 소리소문에는 주인장만의 큐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소리소문만의 큐레이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점이지만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어떤 전시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기획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리커버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소리 소문만의 어떤 책 커버를 제작해서 소리 소문에만 파는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코너도 이제 있고 기존에 있던 책인데 네. 북커버를 아트 디렉터들 이제 아트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서 네. 소리 소문 에디션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점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기념품의 용도로도 책을 구매할 수 있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제주라는 지역이라. 커피는 자존심 상해서 못 팔고 기념품 판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책으로만 다 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들을.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요. 그리고 리커버북. 네, 책방에 오시면 뭐 필사 코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전시들도 있고 제주의 어떤 컨텐츠를 담은 어떤 그런 공간들도 있고 책방에 억지로 따라온 남자들을 위한 책 뭐 이런 독특한 큐레이션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책방에 내키지 않는데 그런 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이게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성비가 한 8대2 정도였어요. 뭐 어떤 게 8인지는 다들 예상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아이가 8인가요? 그러니까 여성이 8, 남성이 2인데 아 굉장히 속상하더라고. 왜 남자들 책 안 읽어? 근데 그 이 중에서도 보통 이제 여자친구 손에 끌려오거나 와이프 손에 끌려와가지고 책은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고 사진만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저 남자들이 책에 관심 있게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책방에 억지로 따라온 남자들을 위한 책이란 코너인데 거기는 이제 남자의 로망을 건들 만한 그런 책들로 이제 구성을 해놨죠. 대충 심정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요 이 코너를 보면 일단 웃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책방에 왔는데 네. 그리고 책을 들춰보거든요. 네. 저는 그 책을 들춰보는 행위만으로도 되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퍼져서 최근에는 성비가 6대4. 오, 성공했네요. 그러면. 네, 6대4 정도고 특히 남자들이 3, 4이서 3, 4, 5 모여서 책방에 와서 책 얘기 나누고 책 들춰보고 막 이렇게 웃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봐요. 판타지 요즘에. 같은 모습이네요. 정말. 아,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책방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나 가져오셨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네. 블라인드북.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랜덤 박스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서프라이즈 선물 같기도 한데 네. 이 블라인드북 여러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 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가려져 있어요. 어떤 책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요건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 블라인드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명하지 않고 그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책들 있잖아요. 네. 서점원들이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왜 안 유명해? 왜 안 알려져? 사소한 추억의 힘 같은 거. 그거는 베스트셀러니까. 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런 이제 조금 가려져 있는 책들을 선별해서 그 책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그 책의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없게 구입하는 그런 블라인드북입니다. 요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온몸을 녹이는 듯한 글들, 역행과 예술 사이, 작은 호혜의 힘, 불안보다 지금의 소중함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블라인드북에는 여행과 예술 사이입니다. 네. 역행이 아니군요. 역행이라고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제가 뜯어보셔도 한번 됩니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예뻐요. 그 레이스 같은 뭔가 포장도 돼 있고 소리소문을 라벨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거 단단하게 묶었네요. 확 뜯으셔야 될 거예요. 어떤 책일지 무척 궁금하네요. 이거 뜯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럼요. 네. 선물하기 좋고요. 자기한테 선물하기도 좋아요. 레나 씨의 에세이로 돼 있네요. 여기까지라는 알 수 없는 채로 여기까지라는 책이 나오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요. 사진 작가의 책이에요. 근데 사진 작가 여행기인데 이 여행기에 어떤 청춘의 방황, 좌절, 희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행기인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오, 네, 그런 좀 사소한 따뜻한 지오 게임과 비슷한 네, 맞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요런 책도 책이지만 사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잖아요. 거기 전화기 부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어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 서른아 기획자라고 서울에서 한 3년 동안 그 어떤 공간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한 4-5군데 놓고 그 바깥에는 일반 가정용 전화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수십 대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 내밀한 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고백을 해요. 전화기로. 전화기로. 네. 그러면 네. 그 녹음된 내용이 바깥에 작은 전화기로 랜덤으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타인이 내 고백을 들어주는 그런 기획인데 이거를 이제 책방에 압축시켜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요. 이 작가님이 3년 동안 한 10만 명의 목소리를 모았는데 거기는 진짜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그렇겠죠.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일 거 아니에요. 각자 사연들이 다 많더라고요. 네. 혹시 녹음된 내용 하나 우리 준비된 거 있죠? 이거 다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먼저 녹음된 내용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의 부재중 통화입니다. 얼마 전에 유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 직접 연락해서 축하한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주 늦은 나이에 애썼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다. 이제 헤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헤어졌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잘 헤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자꾸 네가 집에 안 들어간다고 남편이랑 헤어질 거라고 해서 자꾸 나 오시는 느낌이 들어서 순간 욱하긴 했던 건 사실인데 그때 만약 넘어갔으면 왠지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서 되게 속으로 참으면서 너 보냈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잘 살고 예쁜 애기 낳아서 건강해라. 되게 아니 아름다운 얘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전개가 아침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죠. 헤어진 지 10년 된 전 여자친구인데 그때 안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갑자기 다음 멘트가 잘 헤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나서 한번 웃었더니 그 다음은 네가 나를 다시 꼬시는 느낌이 들어서 순간 혹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안 넘어가길 다행이다. 그러나 아무튼 잘 살고 예쁜 애기 잘 낳아라. 이런 건 진짜 어디 상담도 못할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만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밀이네요. 네. 아이고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이런 동네 책방이나 그 독립서점들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조언해줄 게 있다면. 네. 이게 제가 조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도 되게 꼰대스러울 것 같고요. 대신 그냥 제가 독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 서점은 태생적으로 되게 시민사회예요. 그래서 서점원은 그 시민사회에서 제 몸을 태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소리소문에 관심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서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한번 방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되게 이런 멋진 공간이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네, 오늘 동네 책방 첫 시간 함께해 주신 소리소문 정도상 대표님입니다. 가까운 서점 한번 가셔서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네. 오늘 내일 한 번쯤 들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시간 이어서 다음 주에도 또 진행할 건데요.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서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담당 PD가 음악을 서정적으로 깔아서 항상 오프닝 시작을 이 톤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라운지 오늘 함께할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라이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84년생이고요. 네? 84년생. 예.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 문제인데 예. 놀랍게도 아직 30대고요. 네, 내년에도 생일 지나기 전까지 30대인 라이너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40대라고 대본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뭐 대본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3040인데 이제 30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년생 30대 라이너 씨. 네. 원래 30대면 사실 3040 다 커버 가능한 거고. 그럼요. 네. 원래 또 영화 평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가 아닌 이 코너 괜찮으시겠어요? 워낙 제가 이제 영화 관련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안 했던 거라. 좀 이제 좀 본업에서 벗어나서 좀 즐기는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아주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핀란드에서 온 로타라고 하고요. 95년생이고 지금 프리랜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네. 로타 씨는 사실 뭐 외국인의 시각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가끔씩 제가 다 한국인이 됐나 싶기도 해요. 한국적 사고방식이 점점 길들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곧 있으면 한국 온 지 9년 되어 가니까. 9년이면 뭐 한국 사람이죠. 뭐.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김민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놀랍게도 라이너님과 같은 30대인 만 나이로 저도 30대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갓 30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직 초반입니다. 오늘 선글라스 끼고 나오신 이유는? 제가 그 회사에 비밀로 하고 나와서요. 제가 아직 직장인인데 네,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비밀로 하고 나와서 좀 가리려고 선글라스 썼습니다. 예, 가려진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려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본인이 드러나길 원치 않으시니까 풍림산업 마케팅팀 김민지 씨. 네, 절반은 맞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앞이 맞았는지 뒤가 맞았는지. 그건 여러분들. 네. 저는 X 세대예요. 저는 이제 73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50 딱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대를 구분할 때 제 X세대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했어요. 이를테면 6.25 세대, 그러니까 전쟁 세대, 그 다음에 유신 세대, 민주화 세대 이렇게 구분해 왔는데 저희 때 처음으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X세대. 저희는 X세대걸랑요. 저희는 남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거든요. 서태지 세대. 서태지 세대. 네.
그런 X세대를 제가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태지 씨를 한번 만나봤던 사람으로서 예, 일단 오늘 한번 대표를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요 영상 한번 보고 같이 얘기 나누죠. I don't have time to do anything. I want to shower, eat my dinner, and go to sleep. I don't have time or energy to cook my dinner either. Like, I don't have energy to work out. Like, that's out the window. Like, I'm so upset. Oh my God. 네. 미국 20대 인플루언서 브리엘이라는 분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9to5 근무제가 너무 힘들다 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이제 영상을 올린 거죠. 뭐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고 샤워하고 저녁 먹고 자고 싶을 뿐이고 저녁에 요리할 시간도 에너지도 난 전혀 없다.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나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고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제가 뭐 커밍아웃 하겠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떠세요? 일단은 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녁에 있는 삶, 저녁에 있는 삶을 원하는데 9to5 너무 어렵다. 아니 9 이후는 저녁이 아닌가요? 저 뭐 아무튼 9to6를 우리는 많이 하고 지금 뭐 주 60시간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놀랍고요.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억지 공감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저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꽤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인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일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참 놀랍다. 이 한국에 왔으면 이 한국의 매운맛을 한번 보면 정말 눈물을 저기서 이제 눈물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눈물을 콧물까지 함께 흘릴 수도 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좀 그런 쪽에 저 정도면은 좋은 근무 환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가 듭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한 명은 간다고 해야지. 이게 둘 다 이러면 둘 다 몰려가는 수가 있어요. 로타 씨 어떠세요? 아니 뭐 저는 이제 딱 한국 매운맛을 느낀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 보니까 9to5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는데 자 일단 30대까지는 우리 쪽에 가깝고 근데, 잠깐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뭐 핀란드 입장에서 핀란드는 저희가 또 9to5로 하는데 재택도 있고 이러면서 제 언니도 여름 휴가 6주 정도 되거든요. 여름 그래서, 휴가 6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휴직이 아니라 휴직이 아니라 휴가. 네, 일단 유급 휴가. 아니,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병가는 물론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사실 한국에서 좀 일해봐야 이런 거를 좀 감사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독한 맛을 좀 봐라. 네. 한국 맛을 좀 봐야죠. 김민주 씨는 어때요? 3대 1이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같이 울 뻔했어요. 진짜 다르구나. 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 주사일제에 일 6시간 근무만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9to6 풍림산업에서 저도 9to6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도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저는 저녁이 있기 위해 아침을 포기해야만 하고 저녁도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6시에 끝나도 제가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집 가면 7시예요. 그럼 씻고 밥 먹고 8시? 그러면은 뭐 취미생활 여가 시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정말 울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울분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조금 어린 직원들 혹은 뭐 이렇게 듣는 것 하면은 9to5가 당연히 적당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근로 시간도 너무 많다. 저희한테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제 듣기 싫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해요. 예. 그 핀란드에 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하는 생각은 20대, 30대 저반은 이렇게 9to6로 9to5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육아하거나 애 키우거나 정말 집에서 있어야 된다는 시간이면 그때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핀란드는 사실 너무 좋은 데에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사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경영하는 입장을 빼고 네. 그냥 한 개인으로서
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휴일을 뭐 금요일 휴일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쉬고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뽑아주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도 회사가 제가 가진 회사는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오. 저희는 되게 출퇴근도 자유롭고 그렇게 하는데도 일을 어쨌든 이런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엄청 저는 많이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 하든가. 그렇죠. 뭔가 몰리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저분은 많이 몰리신 게 아닌가. 그렇죠. 김미진 제가 님은. 잘하니까 좀 몰렸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예, 직원이기 예. 때문에 약간 오버히트돼 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어떤 회사를 하나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4명이 시작했다가 25명까지 늘어났어요. 꽤 잘 된 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뭔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베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란 걸 한번 해보자. 한 달에 한 명씩 원하는 나라에 보내주고 월급을 주고 숙박비를 제공하는 걸로 하자. 와. 그래서 그럼 이제 가장 일 잘하는 친구부터 보내잖아요. 어쨌든 네. 혜택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일 제일 잘하는 친구 너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파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파리에 한 달 동안 보내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갈 친구 넌 어디 가고 싶니? 뉴욕 가고 싶대요. 그렇게 다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먼저 뿌듯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진짜. 언젠가 다 이제 경영을 하시게 되면 체험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파리 갔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정말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쫓아가겠다. 그때 진짜 정말 누가 뒤에서 뒤통수 빡 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저를 평생의 연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뉴욕 갔던 친구도 똑같이 얘기해요. 시간을 주셔서 깊이 생각해봤더니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저에게 이런 깨우침의 시간을 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겠다. 근데 회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그렇죠. 너무 성장한 나머지 회사를 졸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딱이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달들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세대가 확 갈리긴 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말씀보다 로타 씨 얘기가 계속 귓전에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한국에 와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한국 맛을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 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하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저게 뭐냐 하면요. 9,980원짜리 케이크와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물가 얘기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연말에 이제 가장 높은 뮤지컬 표값이 지금 대폭 올랐어요. 최근 10년 가까이 이제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도 있고 한 끼 식사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공연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15만 원 정도 선이 무너진 지 이제 오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어떤 티켓값도 한 19만 원, 뭐 17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오늘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크리스마스 때 요즘은 이제 케이크 하나 뭐 선물하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어딘가 친구들과 만날 때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극단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서 파는 거는 30만 원. 물론 똑같은 품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9,900만 원대 30만 원 이런 거죠. 뭐 비슷한 예로 뭐 신라 호텔에서 파는 애플망고 빙수가 98,000원. 포시즌에서 파는 애플망고 빙수가 126,000원. 30만 원짜리 케이크하고 10,000원도 안 되는 케이크 일단 둘 다 극단적인데 둘 다 잘 팔린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케이크 하나 내가 사야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비싼 케이크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싼 케이크 사실래요? 라이너 씨부터 한번 얘기해 일단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9,980원짜리가 많이 팔리는 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30만 원짜리가 많이 팔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비싼 케이크도 먹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신라호텔 애플 망빙도 먹어보고 좀 쌀 때였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유가 뭐냐면 요즘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뭐 무슨 그 파인 레스토랑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서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대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좀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공연을 보듯이 이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니까 가심비라 그러죠. 가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0만 원짜리 케이크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왜냐면 저 케이크를 일단 같이 먹는 사람이 좋아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 안 하겠죠. 30만 원짜리라고. 얘기할래나? 얘기를 안 할 거면 30만 원짜리 살 이유가 없죠. 해야죠. 얘기를 하려고 사는 거죠. 얼마나 비싼데. 30만 원짜리 샀는데 얘기를 안 하고 주면은 로타 씨가 흥분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30만 원이면 하루 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저걸 케이크에 전부 다 올인을 했다. 올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판단력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타 씨는요? 일단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 그럼 무조건 10,000원이죠. 무조건 10,000원으로 구매하는데 뭐 비싸게 사도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4만 원 정도단 되면 제가 알아서 만들지라는 생각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 30만 원은 정말 누가 저한테 사주면 차라리 이거 돈으로 줬으면 돈으로 남자친구가 사주거나 이제 뭐 아는 분이 사주면 이거 돈으로 주시는 게 그쵸 그렇게 한국 사람 다 되는데. 핀란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핀란드는 사실 이렇게 30만 원 케이크를 진짜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약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되게 매너 없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사면 이게 이제 실용을 중시하는 어떤 그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누가 저런 거 만약에 사준다면 근데 이게 잘 보이려고 하네 막 되게 기분 나빠해서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네. 우리 또 김민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30만 원짜리 케이크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 개인 취향도 있는데 평소에 디저트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애초에 그건 너무 개인 취향이잖아. 그쪽에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30만 원짜리 케이크에 대해서 말씀할 게 많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호텔 마케팅에 늘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느낌에 대한 그런 반골적인 기질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풍임산업 마케팅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어쨌든 30만 원 그 경험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짜리 케이크 먹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 경험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 대비에 정말 그 좋은 경험을 얻기도 힘들 것 같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30만 원은 마케팅비가 많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되죠. 제가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저는 저쪽에는 돈을 안 쓸 것 같아요. 받으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싫다 그랬고 저 받으면은 그 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왜 나한테 나는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냐면 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이 대표님 크리스마스인데 저희들이 케이크 하나 식구들이랑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몰래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도대체 누구인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볼 것 같고요. 저도 저렇게 비싼 케이크를 샀던 적은 몇 번 있는데 그거는 의도가 있을 때 사셨군요. 그러니까 어디 뭐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뭐 단체나 뭐 어디 뭐 좋은 뭐 회식이 있다 그럴 때. 이게 보내는 용도죠, 맞죠? 화환 보내듯이 보내는 그런 거죠. 저거를 사서 내가 좀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제 비용 얘기, 가성비, 가심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 작가분들이 막 스터디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로타 씨 때문에 이제 생각난 것 같은데 핀란드에 무척 재미있는 날이 있다고요? 질투의 날? 네. 어떤 날인가요? 사실 명칭은 꼭 질투의 날은 아닌데 핀란드에서 11월 저가 된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 이 공개가 되고 저희가 서로 연봉을 알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뭐 가수, 정치인들 물론이고 뭐 정말 옆집 사람이 얼마나 돈 벌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거 공개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네, 이거 법적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 네, 그래서 비공개를 원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공개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 기록은 그 개인 정보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거기는 일종의 공공 정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연봉이 1억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거고 그 이하는 이제 전화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금청에다가 전화해서 이 사람 이름 말하고 취역을 말하면 거기서 이제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나도 남의 소득을 알 수 있지만 네. 남도 나의 소득을 알 수 있다. 네, 근데 만약에 누가 제 소득을 문의하면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의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다가 이거 말이 되나 막 싶어서 하다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말이 되냐 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실 확인까지 네, 팩트체크까지 하셨군요. 어떠세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핀란드 사람조차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오픈을 하고 모두가 모두의 소득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네 정서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네. 서로의 소득을 묻는 게 신뢰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가장 관심을 가장 관심 갖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어떤 공무원분을 만났는데 정말 대놓고 같이 밥 먹는 줄 물어보더라고요. 인컴이 대체 얼마냐? 얼마나 보세요?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많죠? 좀 많죠. 특히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또래들한테 그렇죠. 너는 연봉 얼마 받냐? 예, 뭐 인센 뭐 이런 거, 뭐 연봉 협상 몇 프로냐, 약간 인센이 슬쩍 이제 슬쩍. 인센티브. 예, 맞아요, 인센티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수입이 궁금하다기보다는 나와의 어떤 비교라든지 혹은 내가 이제 사회생활할 때 나는 어느 정도로 연봉 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핀란드의 이 시스템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투명하게 알게 해줌으로써. 그렇죠. 이제 사실 핀란드도 원래 저희가 세 가지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한 개는 정교, 정치하고 돈. 그래서 저희는 서로 연봉 물어보지 않고 저도 제 언니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싶으면 세금청에 전화하죠. 저 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근데 그거 사실 이거 왜 하냐면 핀란드에서 약간 딱 잘 보이려고 하는 거를 더 싫고 그리고 이제 생각 자체가 우리는 모두 병등하다. 그래서 너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면서 약간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잘 내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 사실 들어갔는데 똑같은 사원이고 똑같은 일하는데 우리가 돈을 똑같이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뭐 취지는 알겠는데 핀란드가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극심한 감시 사회 아닌가.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더 라운지 세 분. 풍림산업 마케팅팀의 김민지 씨를 비롯해서 로타 씨 그리고 우리 라이너 씨까지 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제가 이 시간 가는 거 그다음에 세 분 쳐다보는 거 제 대본 보는 거 막 정신이 없었는데 뭐 모쪼록 좀 잘 진행되길 바라는데 반응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오버타임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겸손 멤버십 1877-1907 이쪽으로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는 멘트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제가 첫 방송에 동접자 내기 했었는데 저는 5만 이하일 거다라고 얘기했고 PD는 그 이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PD가 이겼습니다. 여러모로 첫 방송 치고는 썩 좋은 기분은 아니네요. 오버타임 첫 시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한 금요일의 시작이 조금은 유쾌하셨길 바라며 또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